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중심에 선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오후에 우리나라에 도착합니다. 검찰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여러 외교 논란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 국빈 방문길에 오르죠.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탈당을 선언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오후에 귀국하게 되는데요. 송 전 대표의 프랑스 기자회견 모습 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송영길 캠프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전적으로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단을 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합니다. 즉시 귀국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타고 바로 당당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몰랐다는 그 모든 발언을 계속 유지하신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후보가 그런 캠프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네, 기자회견 내용을 보셨는데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지고 민주당에서 탈당을 하겠고 검찰 수사에 귀국 후에 이제 적극 응하겠다라는 것과 하지만 여전히 이번 의혹에 대해서 이제 몰랐다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일단 기자회견 내용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뭐 변명으로 일관한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후보가 이걸 모를 수가 있죠? 물론 캠프의 모든 대소사를 직접 챙기긴 힘들어도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 만들어서 뿌렸다라는 정도의 사건은 돈봉투를 만들고 뿌린 사람들이 이걸 후보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뭐 지금 드러난 것만 9천 몇백만 원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는데 이걸 우리 후보가 모른다? 나중에 나는 그 보상을 어디서 어떻게 받죠? 그러니까 이미 그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이정근 전 부총장이 문자 보내고 서로 답장 주고받은 것도 확인이 되잖아요. 제가 아침 최고위 발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박용수 보좌관 같은 경우는 또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할 때 성남시에 있었던 핵심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용수 보좌관을 통해서 충분히 보고가 되었다라고 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상황이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가 나는 후보라서 몰랐다라고 말하는 건 좀 사리에 맞지 않는 발언인 것 같고요. 뭐 조기 귀국을 하든 민주당 탈당을 하든 이 자체가 이 진상규명이 더 낱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의 시선은 걷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은 녹취록에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 징계는 고사하고 윤리위 회부한다는 이야기조차 아직까지 들려오고 있지 않고 이러다가 만약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20명의 명단이 공개되기라도 하면 민주당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나오는지 이게 송영길이라는 한물간 정치인이 탈당한다고 해서 덮을 수 있는 일인지 사태 파악을 잘못해도 단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돈봉투 의혹은 이제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받은 사람들 다 실명이 특정됐는데 공개 안 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언론이 어떻게든 이거 찾아내긴 찾아내더라고요. 그러면 뭐 5월 초나 5월 중순에 그 명단들 하나씩 공개되면 공개될 때마다 일주일 그 이슈로 잡아먹히게 되는데 감당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자체적 진상조사해서 거론되고 이 명단에 오르내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공개활동 정지가 됐든 뭐가 됐든 탈당이 됐든 일시적 조치를 취해놓고 나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예. 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시간만 끌겠다. 송영길 전 대표가 한국 와서 당장 검찰이 부르지도 않을 거고요. 순서상으로는. 예. 그럼 이제 뭐 할 거예요? 송영길 전 대표 어디 갈 때마다 기자들이 따라붙어서 돈봉투 물어볼 텐데. 좀 민주당 차원의 더 적극적인 대책이 지금 필요하지 송 전 대표 귀국은 그렇게 중요한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탈당과 귀국을 했음에도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지적이신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의혹이 밝혀져야 국민들이 보기에 그 정도 잘못이 있었고 이런 처분을 했구나라고 이해할 텐데 아직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장해찬 최고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일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어쨌건 잘못이 있었고 잘못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네. 지금. 근데 그 면에 있어서 계속 발뺌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탈당을 밝히고 예. 그리고 조기 귀국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한 것은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모든 걸 해소하거나 덮을 수는 없지만 이것이 시작이 되어야 무엇이 잘못인지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면에서 다행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당장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지켜보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저도 좀 이야기를 더 붙여서 이야기 드리면 저는 당이 좀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게 하거나 구성원들이 혹은 아니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은 수사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처음부터도 그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물론 이제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강제로 수사해서 검찰보다 더 잘 수사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으로 최소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묻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낸 다음에 그 답변이 틀릴 시에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등의 방식으로 당이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만큼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돈을 통해서 그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조치를 하는 것이 되려 민주당이 과거의 잘못을 털어내고 새로운 민주당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당 차원의 것들도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송영길 전 대표가 일단 낸 입장을 바탕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민주당으로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탈당을 사실상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예 정계 은퇴로 가는 게 또 당을 위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좀 제기되긴 하는데 그 부분은 당장 뭐 그 정도의 책임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단계에서 뭐 정계 은퇴하거나 말거나 크게 그러니까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사실관계가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나면 그에 대해서 이건 정계 은퇴까지도 당연히 해야 될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고 혹은 아니면 송영길 대표가 전혀 관계가 없었던 일이고 이렇게 되면 또 입장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 지금 단계에서 뭐 정계 은퇴까지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기자들과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잠시 또 이야기를 나눴고, 귀국을 하게 되면 또 기자들이 또 여러 질문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뭐 밥 먹으러 가도 질문할 거고요. 예. 누굴 만나러 가면 아마 다 따라붙을 거예요. 누구 만나는지 등등. 이게 송영길 전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이 이제 뉴스거리가 될 겁니다. 변호사 누구 선임했는지도 뉴스 나겠죠. 그리고 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면 송 전 대표에게 입장을 묻기 위해서 소위 언론 용어로 뻗치기라고 하나요? 그 자택 앞에서 기자들이 다 대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송영길 전 대표 이슈, 돈봉투 이슈로 뉴스가 덮이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다른 아무리 좋은 일을 민주당이 한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처음에 아프더라도 빨리 세게 털고 가는 게 이 직진하는 정도인데 그걸 안 했잖아요. 자체 진상조사 한다고 하다가 우리는 수사력이 없어서 안 했다. 이거는 수사력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그 돈봉투 명단에 연루된 의혹들을 쳐낼 자신이 없어서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돈봉투 받았다고 알려진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표는 나보다 깨끗해? 이렇게 물어버리면 할 말이 없어지니까 진상조사를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 한 번 맞을 애를 나누어서 계속 맞게 되거든요. 그럼 국민들 앞에서 한두 달 동안 민주당은 이제 돈봉투 정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이슈야말로 이런 부정부패 연루 의혹이야말로 정말 정광석화처럼 읍참마속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동력이 지금 민주당에게 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장 최고위원께서 하신 말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도 비슷한 말을 했고요. 여야가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수석 대변인들의 기자회견 함께 듣고 오시죠. 송영길 전 대표의 즉시 귀국과 자진 탈당 결정을 존중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을 계기로 이번 사건의 실체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규명되길 바랍니다. 핑계와 꼼수만이 가득한 한편의 국민 분노 유발극이었습니다. 여전히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후보가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는 답변은 이재명 당대표 과거 모습과 데칼코마니입니다. 꼬리 자르기 탈당, 꼼수기구, 모르쇠 사과를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도 사건의 진실을 덮을 수도 없습니다. 양당의 수석 대변인 입장 듣고 오셨습니다. 민주당은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그에 맞는 대응을 하겠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데칼코마니다 꼬리 자르기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사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조치를 두고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에서 꼬리를 자르려고 했다고 하면 이정근 사무부 총장까지만 문제다. 혹은 윤관석 그러니까 총장까지만 문제다. 이렇게 하는 게 꼬리 자르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통으로 그 캠프를 이끌었던 사람에게 그러니까 정황상 이제 녹취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닐까요? 근데 만약에 지금 녹취의 내용을 보더라도 예.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는 몰랐을 수 있다라고 당에서도 옹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송영길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 사안을 책임져야 된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받기 위해서 조기 귀국하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꼬리 자르기라기보다는 예. 직접적으로 이것에 총체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이 사안을 드러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근데 그런 비판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당내에서 자체적으로 좀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했어야 되는데 왜 그것까지는 안 했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지금 민주당의 대응을 두고 꼬리 자르기다라고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 과거 모습과 데칼코마니다라는 논평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안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지금 검찰은 뇌물 혐의로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도시계획권을 가지고 했던 행위를 두고 그것을 적극적 행정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을 놓고 당장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탈당 등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저는 동의하기 어려웠고,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전당대회에 아주 분명한 부정부패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건과 이 송영길 캠프에서 일어난 돈봉투 사건은 저는 다른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이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도부가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이제 두 분께서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송영길 전 대표는 어쨌든 지금 귀국을 할 것이고 탈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남을 가질까에 대한 부분에는 일단 답변은 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 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만약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 지도부랑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만나게 되면 예. 이거 굉장히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뭔가 말을 맞추기 시도한 것이 아니냐, 증거인멸을 같이 논의한 것 아니냐, 예. 등등등의 어떤 책임이 네. 사법의 영역에서 불거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송영길 전 대표에게 결과적으로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라고 보는데 영장 발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도 증거인멸 여부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유력 정치인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이거 증거인멸의 정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송 전 대표가 지금 섣부르게 결정 못할 거예요. 법조인들의 자문을 받겠죠. 예.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송영길 전 대표까지는 일단 자르고 가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났다가 이 돈봉투 이미지를 자신들이 또 덮어 쓸 수 있으니까 안 만나려 하겠죠. 그래서 비공식적인 만남은 모르겠으나 공식적으로 만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아까 언급한 박용수라는 인물, 이분이 이제 성남시청 행정지원과에서 일을 했어요. 예. 그때 그 행정지원과에 누가 있었느냐? 정진상, 배소연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재명의 최측근들이 있는 곳에서 같은 팀으로 일을 하다가 2018년에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이 됩니다. 그리고 송 전 대표가 당대표 되고 나서는 정진상이 했던 그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이분이 해요. 예. 그러니까 송영길의 정진상이 바로 박용수라는 사람인 건데 이분이 원래는 성남시에 있었다니까요. 그럼 이 사람을 매개로 해서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사이에 어떤 연락이 오갈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언론과 수사기관이 계속 파헤치려 들 것이고요. 일단 한국에 안 오면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오기론 했는데 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누구 만나기를 하겠습니까? 누구 전화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게 이제 송영길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게도 리스크로 두고두고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민주당 지도부는 왜 이렇게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저는 전체적으로 미온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 예. 송영길 대표에게 직접 와라. 그리고 예. 들어와서 직접 책임져라 이렇게 이야기한 바는 네. 매우 적극적으로 이 사안을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아까 수사를 자체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네.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근데 어쨌건 뭐 지금 수사에 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사전 조치를 했다고 보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봐야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어쨌건 여기까지 일단 온 것은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아직 남아 있는 것은 민주당이 자체 수사를 지금이라도 예.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예. 저는 어쨌건 이 사안이 드러난 이상 민주당이 스스로 이 잘못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효율적이거나 효과적인 것과 별개로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어쨌건 지도부 측에서도 사실은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가 어렵고 여기서 수사되지 않은 것을 또 검찰이 발표하게 되면 되려 우리가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 무언가를 덮어주기 위함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어서 예. 고민하는 것 자체는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요. 근데 민주당 일각에서 이 송영길 전 대표의 탈당에 대해서 응원하는 듯한 사실 입장도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역시 큰 그릇이다 뭐 이런 평을 하기도 했었고 김민석 정책위 의장도 무력이 적은 사람이는 보증하고 대표 시절에 룰을 실천한 거다. 뭐 이런 류의 논평들을 내고 있어서 당 내에서 정말 다 진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뭔가 잘못에 대해서 지금 당장 규명하자라는 입장만 갖고 있는 걸까? 그게 아닌 입장도 조금 사실은 많은 걸까?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송영길 대표가 원래 무력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건 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력이 있든 없든 캠프 내에서 이 일이 있었고 그 일을 혹시나라도 알고 있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어서는 조금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인간적 관계야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지금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앞으로 민주당의 이 어떤 대응이 나올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지율도 글쎄요, 지금 뭐 일단은 이 탈당이 다 반영이 된 거는 아닙니다만은 지지율에서도 국민들의 글쎄요,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어쨌든 탈당을 했고 앞으로 이제 민주당 지도부의 어떤 결단들이 생기게 된다면 저 지지율의 어떤 추세가 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데요.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보통 예. 뭐 저도 여론조사에 몸담고 있었습니다만 여론이 조사 결과로 반영되는데 약 2주 정도의 시차가 걸립니다. 이게 바로바로 뭐 어제 뜬 뉴스가 이번 주에 바로 반영되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예. 그런 걸 미루어 보면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뭐가 더 나올지 모르죠. 받은 사람들 명단을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는데 아직 보도는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특정 언론사에서 단독으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녹취록을 아예 대거 입수해서 뭐 하루에 하나씩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받은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또 판이 한번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진짜 받았냐 안 받았느냐 저 받은 걸로 추정되는 의원들은 아마 다 부인할 겁니다. 예. 물적 증거 없지 않느냐. 또 현금으로 받았으면 어디 기록해 두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지리한 진실 게임이 되어버리면 민주당의 도덕성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시작이다. 아직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지지율이다. 32%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갤럽 조사에서 만났고 리얼미터에서는 뭐 민주당이 앞서긴 하지만 하락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당연히 이 사안만 놓고 보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근데 이제 국민들이 보시는 거 민주당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도 있지만 그 저지른 잘못을 알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아마 반영해서 보실 것 같아요. 그 면에서 일단은 송 전 대표를 조기 귀국시켰고 그리고 탈당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민주당이 어떻게 조치하는가를 감안해서 아마 국민들은 판단하실 것 같고요. 수사 결과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당이 좀 엄정하게 그것을 처분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잘못을 인정하고 더 민주당이 혁신한다고 하면 어쩌면 이것이 민주당이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좀 진행될지도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송 전 대표는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소환 조사하라고 했지만 일단은 검찰은 수사 일정대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지금 검찰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제 영장이 기각된 강내구 감사협회장에 대한 보강 수사인데 앞으로 수사 방향은 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뭐 일단은 추가적인 영장 청구가 또 첫 번째 분수령이 되겠죠. 그래서 예. 강내구 전 감사협회장에게 영장이 발부되느냐 마느냐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보통 이제 밖에서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하던 피의자들도
구속되면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강내구 감사협회장이 구속되느냐 마느냐가 추가 수사에 어느 정도 탄력이 붙는지를 좀 가르게 될 것 같고 예. 일단은 이 돈 봉투를 조성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 네. 또 전달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 정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받았다고 알려진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2차 목으로 남겨두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선과 전달 쪽에서 확인이 되면 네. 받은 사람들이 아무리 부인해도 객관적 증거가 생기는 거니까 순서상으로 받은 사람들은 맨 나중에 위치하겠죠. 예. 송영길 전 대표는 어디에 가느냐? 받은 사람들 수사 그 다음입니다. 받은 사람들까지도 어느 정도 증거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그렇다면 이 같은 일련의 일들이 누구를 위해서 벌어졌는가? 그 끝이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일 것이기 때문에 송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수사 순서를 보면 좀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재명의 최측근들과 함께 근무했던 박용수 보좌관이 송영길 전 대표, 저 당대표 캠프에서도 그리고 돈 봉투 주고받는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도 이걸 인지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묵인하거나 좀 도와주지 않았는가까지도 수사가 번질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과연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지금 섣부르게 예측할 수는 없는데요. 예. 송영길 전 대표는 어쨌든 한국에서 인고의 시간을 좀 더 보내면서 소환 조사 전화가 오기를 기다려야겠죠. 그 강내구 감사협회장의 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방향이 조금 좀 틀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보도도 있기는 합니다. 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만약에 이제 녹취로 드러난 어떤 의혹들이 예. 사실에 가깝다고 하면 다시 구속영장을 쳐야겠죠. 왜냐하면 돈을 조성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것이 현금을 통해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아마 필요하다고 검찰에서는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보완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한 바 검찰에서 그렇게 움직여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관련한 의혹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당대회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지방의원을 공천함에 있어서 공천 헌금을 받았다라고 김연아 전 의원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전에도 뭐 박순자 의원은 구속이 되었고 그리고 또 한 분의 의원의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그와 관련된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수사기관이 정치권 내 어떤 부정부패 혐의를 잘 수사해서 잘못을 바로잡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오후에 귀국함에 따라서 또 상황이 어떻게 펼쳐나가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국민의힘 상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광훈 목사와 김기현 대표와의 이 관계들, 뭐 지난주에도 저희 비슷한 질문 드렸을 때 전광훈 목사 종교인이라 뭐 직접적인 언급할 거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나오는 게 전대 때 김기현 대표가 도와달라고 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그때 뭐 그런 조건들이 있고 그게 뭐 실질적으로 듣기 어려운 뭐 그 공천과 관련한 그런 것들이어서 실질적 도움을 받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상황 보십니까? 근데 일단 이 이름을 또 듣는 것 자체가 예.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참 불쾌한 일이죠. 전혀 우리 당에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과잉 대표된 것 자체가 개탄스러운 일이고요. 전혀 영향력이 없는데 왜 도움을 청했을까에 대한 예를 거인 들면 거죠. 전당대회 때요. 제가 앵커님들 만나도 도와달라 할 거예요. 그리고 하다못해 권지웅 비대위원한테도 다른 예. 당이지만 주변에 우리 당 당원이 있으면 나 좀 좋게 이야기해달라고 할 겁니다. 전당대회나 선거에서는 그냥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의 영향력이 뭐 10명이든 100명이든 간에 도와달라고 하는 게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태도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광훈 씨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공관위원장직 뭐 이런 이상한 요구를 해서 예. 거절을 했고 그 이후로는 정광훈 씨나 정광훈 씨를 추종하는 쪽에서 김기현 대표에게 비우호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러면 의례적으로 뭐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잘 끊어낸 그런 케이스인 거지 이게 다시 불거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오늘도 뭐 최고위에서 태영호 의원이 정광훈 씨에 대해서 강도 높은 이 경고 발언을 했더라고요. 저희 네. 지도부의 입장은 일관되다. 저희 당에 전혀 영향력도 없고 조사를 해봤더니 추천인에 정광훈 씨 이름을 쓴 사람이 한 98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 하는 것까지도 객관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한 것은 오다 가다 선거철에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 사안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누가 그렇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2019년에 보면 이재호 상임고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본인과 정광훈 목사가 공동 주최하는 집회를 매우 크게 열었고 거기에서 한 20여 명의 국민의힘 전신 정당인 미래통합당의 의원들을 올려서 발언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어떤 정치 브로커로서 정강훈 목사를 지금 치부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관계 맺은 게 아니라 정말로 한때는 동지였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깊이 동지적 관계를 맺었던 사람에게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분이 되게 이상한 소리에서 완전히 손절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보기엔 되게 오랜 기간 끈끈하게 관계 맺었던 것이어서 그렇게 손절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거 단지 정강훈 목사와 어떻게 관계를 정리할 것인가가 핵심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건강한 보수당이 될 거냐 아니냐가 저는 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18과 관련된 것, 4.3과 관련된 것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언급되는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의 많은 분들도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정부의 진실화해 위원장은 5.18의 북한군 개입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끊어내지 않는다고 하면 정강훈 목사와 관계가 어떻게 되든 지금 국민의힘이 극우화되고 있다는 의혹을 떨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하태경 의원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 당 내부의 이런 분위기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당심이 현재 100%인 이 전당대회 룰을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근데 만약에 국민 여론조사를 포함해도 예. 지난번 당원당규 개정을 통해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이제 응답 대상자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네. 역선택이 들어올 가능성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뭐 당심 반영 외에도 국민 여론조사 넣어도요. 역선택 방지론만 제대로 들어가면 네. 뭐 이 100% 당심의 전대와 크게 다른 결과 안 나올 겁니다. 이건 이제 뭐라도 자꾸 원인을 찾아야 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네. 핵심이 아니라 그냥 일부 최고위원회 좀 잘못된 발언이 지도부 출범 초창기에 화제가 되면서 저희가 곤혹스러워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저는 이게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설마 이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를 넣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선택 방지를 넣게 되면 뭐 실제로 결과 자체에 큰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이런 논란이 불거진 뭐 좀 초반으로 가보면 김재원 최고위원의 뭐 실언 논란도 있었고 태영호 최고위원의 논란도 있었는데 이제 윤리위원회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는데 또 윤리위원장은 코로나19에 또 감염됐다 그래서 조금 좀 늦춰지는 분위기예요. 그 기간 동안 어떤 또 논의가 이루어질지 그리고 징계가 실질적으로 좀 이루어지게 될지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징계 회부나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을 보탤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개입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적어도 교류하고 있는 당내 지도부 인사들이나 당내 인사들은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의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기류들이 자연스럽게 윤리위에 전달될 수는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조금은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건강한 국민의힘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징계에 대해서는 그럼 좀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저는 좀 사안별로 좀 다른 것 같아 보이는데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에 후보로 있을 때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4.3은 북한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라고 했고 그런 말을 하고도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징계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 그걸 당선시킨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어떤 간접적으로 조치를 내리는 것과 비슷하게 저는 이해돼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순히 설화라고 할 수 있는가? 태영호 의원의 4.3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런 게 있고요.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좀 잘못 말한 것들이 있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징계된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부의 진실화해 위원장이 말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당이 조치할 바는 없는가라고 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다른 차원인데 조수진 최고에 대한 발언 그러니까 쌀값 떨어지니까 밥한 공기 다 먹자는 어떤 캠페인 제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조수진 최고를 징계하기에는 이 사안의 아이디어가 조수진 최고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민생특별위의 아이디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징계하기 애매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 지금 이게 어떤 누군가의 말실수로 기반했다기보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를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인식의 잘못 그 자체가 문제라 누구 몇 명 징계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해하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제 출국을 하게 되는데, 이제 지난 금요일에 나온 이제 갤럽 리얼미터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주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에 갤럽 조사를 본다면 뭐 30%대를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 어떤 지지율의 추세를 어떤 배경에서 좀 찾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다른 무엇보다요. 예. 그 근로시간 개편안 빨리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당의 일원으로서 여론 듣는 행보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아니, 결론이 안 나잖아요, 결론이. 입법고시 끝났는데. 그래서 할 건지 말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국민의 질타를 받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건 사실은 공짜 야근이나 초과 수당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 우리는 우선적으로 그 부분만 건드리겠다. 그러니까 공짜 야근 근절하고 포괄임금제의 부작용을 좀 보완하는 방향으로 우선 가서 근로자들의 폭넓은 신뢰를 확보한 다음에 시간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 우려가 있으니 나중에 근로자들의 신뢰가 담보된 상태에서 다시 논의하겠다. 그 논의 테이블에 뭐 이 새로 고침 협의회 일각에서 MG 노조라 부르는 본인들은 MG 노조라 부르면 싫어하는 그런 새로 고침 협의회 이런 분들 참여시켜서 세팅 단계부터 다시 하겠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지금 계속 여론은 듣고 있는데 결론을 안 내요. 저도 고용부나 대통령실에 이거 결론 언제 나냐 결론 좀 빨리 내자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네. 기자님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마다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슈가 하나 불거졌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매듭을 딱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매듭을 안 짚고 매듭을 열어놓은 상태로 다음 이슈로 전환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대통령께서 한미 동맹의 70주년을 기리는 매우 중요한 방문을 합니다. 이게 국빈 방문이고요.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못했던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의미 부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국내적 정치 이슈는 그 전에 좀 딱 단칼에 매듭 짓는 어떤 정무적인 타이밍 고려가 필요한 건 아닌가 하는 아쉬운 쓴소리를 제가 오랜만에 또 해봤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아무래도 외교 때문인 것 같아요. 외교.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그런 두 가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암시 이런 것들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중국이 대만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중국과 한국이 수교하면서부터 하나의 중국을 인정해 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갑자기 다른 어떤 그 전선을 이제 세운 건데 이것이 좀 무리스럽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고 지금 이제 미국에 가셔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텐데 사실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이제까지 해외에 나가셔서 제대로 이야기하고 오신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되려 실수를 하고 오시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럼 오히려 한미 정상회담 다녀와서 지지율이 뭐 하락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뭐 지금 단계에서 이야기 드리긴 어려운데 그 전에 이제 러시아를 적으로 만든 발언 그리고 중국을 적으로 만든 발언들이 미국에서 어떤 성과로 분명한 성과로 돌아오면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게 예측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렇다고 하면 지지율이 오르기보다는 떨어지는 쪽이 더 합리적인 전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전망 장해찬 최고위원은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번 이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가 워낙 남다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워싱턴 사진이 벌써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 도착하기 전부터 성조기와 태극기를 워싱턴 시내 곳곳에 동시 개양하고 있고 또 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군으로부터 뭐 작전 보고 받는 거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존중과 이 예우를 받는 모습들 보여지게 되면 우리 국민적 자부심도 한층 높아지리라 믿고 있고요. 물론 이 야당이 걱정하면서 내심 바라는 작은 실수들이 안 나와야죠. 이 정상회담의 본질을 덮을 수 있는 잔 실수들, 의전에서의 어떤 문제들이 이번 이 일정에서만큼은 절대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뭐 철저한 준비 끝에 별다른 논란 없이 주어진 일정만 잘 소화해도 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인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성과도 가져와야 하는데요. 어떤 부분에 좀 기대하고 계신지요? 일단 지금 제가 느끼는 바로는 안보적인 부분에서 북한의 위협이 매우 고도화되고 있고 설마 했지만 러시아가 진짜 우크라이나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버리잖아요. 영내 안보가 굉장히 불안정한 이 상황에서 우리의 확장 억제 전력,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비대칭 전력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안건이 주로 다뤄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나토식 핵공유 같은 경우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보다 더 우리의 주권이 활용 가능한 방향의 협의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단순히 북한이 저렇게 핵 개발하고 막 탄도미사일 쏴도 미군이 우리와 공동으로 방어를 할 거야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안전보장 대책이 있는 거지라고 묻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상 한반도에 핵을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논란을 낳는 일인데 예.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안전보장 대책이 없으면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 여론이 무르익고 있어요. 최근에 여러 조사를 보면. 예. 그럼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어떤 조치가 한미 당국 간에 필요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경제와 관련해서도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여러 가지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기업들의 입장이 조금이라도 대변되는 방향으로 성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게 핵심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한국이 중국과 자유롭게 교류할 자유를 얻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것을 얻어올 수 있을까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중국과 우리는 3천억 달러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랑은 1,200달러 정도를 하고 있어서 압도적으로 중국과 교역이 많은 상태예요. 근데 거기 중국에게 투자를 하면 뭔가 보조금이나 세제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을 미국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전향적인 변화를 만들어 오지 못한다고 하면 일본 간의 관계에서 강제동원 관련해서도 제대로 말 못해, 그리고 도청 관련해서도 제대로 말 못해,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만든 것에 대한 정말로 이제 국익의 손실만 있을 뿐 얻어온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 지난해 기준으로는 미국의 교역액이요. 중국 교역액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다 동일해졌어요. 중국 교역액 수가 줄고 우리가 대미 교역액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권지웅 비대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전통적인 안미 경중인데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이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신냉전 체제가 도입했잖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적당히 균형자적 태도를 취하면서 여기서도 먹을 걸 다 먹고 저기서도 먹을 걸 다 먹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좋은 시대였죠. 지난 이제 냉전이 없었던 안미 경중이 가능했던 시대가. 근데 이제는 안미 경중이라는 시대가 끝나고 어느 진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실상의 신냉전 체제가 도래했다는 걸 우리가 냉정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위에서 새로운 글로벌 전략을 짜야지 과거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중국이랑 계속 좋은 관계 유지해도 미국이 자신들의 안보 자산을 우리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빌려줄 거야? 이건 너무 장밋빛 전망이고 낙관이다. 이 시대 자체가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외교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도 그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외교 정책에 있어서 조금 이제 모호성보다는 선명성을 둬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끝으로 좀 듣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 그런 어떤 국제적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죠. 거기에 맞춰서 다시 전략을 수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중국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국이랑 가까이 있고 그리고 러시아랑 가까이 있는 게 지정학적 우리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한국의 처지를 무기 삼아 미국을 설득하고 한국의 처지를 무기 삼아 중국과의 교역을 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 윤석열 정부가 보이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는 아예 안 하겠다. 미국이란 말 하겠다라고 말하니까 저희가 우려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국제 질서가 좀 변경이 되어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 동의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많은 얘기 나눴습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